의학 채널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MC 조장길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고지혈증에 대한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또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소개해드리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럼 전문성이 갑자기 확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주 특별한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인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렇게 텐션이 높으실 줄 몰랐는데 저는 울산대학교병원 심장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상우라고 하고요. 제가 주로 보고 있는 질병 영역이 동맥경화성 심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이런 병들을 제가 보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심장 전문의가 옆에 있으니까 오히려 심장이 막 두근두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두근거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울산을 이렇게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네. 원래 고향이 그럼 어디세요? 저 원래 울산 사람. 울산 사람 울세이너를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저도 사실 네. 울세이너거든요. 네. 울산 하면은 사실 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언양 불고기도 유명하고요. 뭐 고래고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유명한 것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제일 궁금한 게 울산 대학병원 근처에 맛집 어떤 것이 있을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사실 고래고기는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 아니라서 탈락. 네, 패스. 병원 근처에는 생각하기에 두루치기 맛집이 한 개가 있고요. 상호명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일식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일식당. 네. 메모. 그리고 병원 뒷문 쪽에 있는 제가 좋아하는 간짜장과 탕수육을 맛있게 하는 물론 고지혈증에는 좋지 예. 않는 그런 식당이 한 개가 있는데 그것도 상호명을. 상호명이 뭐였죠? 장춘향. 다들 알고 계시나 봐요. 네, 근무하시는 네, 분들한테는. 그래서 굉장히 맛집인 것 같은데. 네, 항상 뒷문에서 소울푸드처럼 찾는 곳입니다. 사실 이렇게 두 개의 맛집을 얘기해 주셨는데 네. 저는 사실 이렇게 여쭤보면은 우리 대학교 병원 맛있어요. 병원밥 맛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저희 영양팀 사랑합니다. 네, 역시 병원밥은 병원밥인가 봐요. 그렇죠? 네. 그래요. 이렇게 저희가 좀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요. 고지혈증입니다. 네. 고지혈증에 대해서 모든 것을 물어봐 달라고 저희가 이렇게 제목에도 붙여놨는데 고지혈증이란 무엇인지부터 한번 가볍게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고지혈증은 사실 질환의 범주이다기보다는 네. 우리 몸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높다라고 정의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네. 사실 이런 것들이 질병으로 여겨지는 것들의 이유가 이게 여러 가지 질병적인 컨디션,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이런 것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요거를 사실 질병의 범주로 보지만은 어쨌든 그런 피가 높은 상태를 칭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라이브로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내 컨디션에 대해서 고지혈증에 대해서 혹은 또 심장에 관련돼서 궁금한 점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채팅창에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중간중간에 채팅을 조금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궁금한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뭘 먹어야 되는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등등 다양한 궁금증들 바로 저희가 라이브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 준비해 오신 어떤 강연이 있으시다고. 예. 제가 사실은 고지혈증 앓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지만은 네. 요거에 너무 다양한 정보가 있다 보니까 저는 한 가지 관점을 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우리가 보는 시각에 대한 네,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심장병, 만성 질환을 보는 그런 위험 인자를 보는 진화적인 관점을 좀 위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심어드리려고 이렇게 강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진화요.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러면? 그렇게 저도 진화론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예. 아주 깊은 지식은 아니고요. 현대 우리 질병을 이해하는 그런 관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옆에서 잘 들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한 심혈관 질환의 그런 것들에 대한 진화적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C님은 몇 살까지 사실 것 같나요? 저는 근데 요즘 평균 기대 수명이 한 80에서 90세 사이, 이제는 100세까지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한 80대가 조금 적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건강하게. 그러면 몇 살까지 건강하게 사실 것 같나요?
건강하게는 지금도 사실 고장이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30대 중반인데도 불구하고 네네. 벌써 고장이 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네. 예. 한 그래도 40대까지는 조금 건강하게 네.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들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기대 수명의 변화의 테이블인데 최근에 이제 태어나 있는 동아시아 우리 인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로 평균적으로 수명이 75세가 넘어가고요. 많게는 83세 정도 네네. 되겠죠. 뭐 이렇게 되는데 뭐 때문에 돌아가실 것 같나요? 저는 질병보단 사고로 먼저 사고를 교통사고라든지 네네. 사실 이렇게 네네. 생각하지 못한 것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예. 사망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보이는 통계적인 사망의 예측 원인은 심혈관 질환, 오. 종양에 대한 질환, 폐질환 등이 네. 아주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럼 있습니다. 압도적이네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통계를 좀 살펴보시면은 우리나라 생명표인데요. 2022년생은 65세, 66세 정도까지 건강하게 산다. 하지만 기대 여명이 달하는 한 80여세에 약 15년의 기간, 여성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정도의 기간을 병이 있는 상태, 유병 기간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 수명이 그만큼 사실은 중요하고 수명을 늘리는 것보다 건강 수명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께서 많이 알고 계실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건강 수명을 보는 관점에서 네. 건강하게 오래 지내기 위한 관점에서 진화적인 측면이 사실 우리 일상에 만연해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의 컨디션을 보는데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아프게 됐는가 약간 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진화적인 관점을 조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오래 사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네네. 사는 것이 포인트이기 네네. 때문에 우리가 진화적 관점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아는 것이 같아요. 도움이 되겠고 제가 그래서 부제는 아픈 호모사피엔스를 위한 변명이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우리 교수님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조금 더 네, 잘 네. 들을 수 있게 제가 마이크를 위치를 한번 옮겨드릴게요. 네네. 예, 그래서 잠깐 진화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면 모든 생명체는 우리 생태계에 살면서 그대로 아무것도 생태계를 바꾸지 않고 살지는 않습니다. 여기 비버 같은 비버네요. 경우에는 이렇게 강에 살면서 뚝을 만들고 먹이를 사냥하고 자기 집을 둥지를 짓고 애를 키우죠. 예. 그래서 이 생태계를 자기가 용이한 환경으로 바꿔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니치라는 얘기를 하는데 해석하자면 적합한 환경, 적소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생명체가 자기 니치를 건설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막에 사는 흰개미들, 여러 가지 둥지의 형태를 갖는 새들, 자기 요구에 맞게 주변을 적합하도록 능동적으로 바꿔가면서 살아오고 있는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기 전에 수렵 채집의 사항을 많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우리 여러분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농업혁명, 산업혁명 약 만여 년 전에 한 200여 년 전에 두 가지 혁명을 거쳤고 그 결과로 지금 이제 농경, 목축을 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지가 대략 1만 년 정도 됐습니다. 네. 얼마 안 된 거죠, 1만 년이면. 네. 근데 헌터 게더러 수렵 채집을 했던 그런 시기가 보면 농경을 시작했던 시기보다 약 200배 많은 시기고요. 산업화가 된 이 시기에 비해서는 거의 10,000배가 많은 시기를 헌터 게더러 수렵 채집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에 대한 진화적인 흔적들이 우리 몸 안에 있을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산업혁명 통해서 우리가 건설한 니치, 우리 인간의 니치를 좀 살펴보면 이렇게 도시 속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죠. 산업화되었고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주 큰 규모의 산업 농경을 하는 이런 상황을 살고 있고 요 사진은 뭘까요? 요거는 이제 네. 울산 대학병원 사진 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저희 병원 아주 발달돼 있는 첨단 최첨단. 의료, 네. 첨단 의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방송을 들으시는 여기 분들, 저도 앉아 있지만은 요 방송을 듣는 분들 오늘 집 밖에서 나오든지 집에 들어갈 때 시간에 쫓길지언정 이렇게 천적에 쫓기진 않죠. 그렇죠. 예, 그리고 어지간한 병을 알아도 병원에 가면 뭐 보통의 병은 웬만하면은, 대부분 나아서 네. 살아나가실 수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화적인 측면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수렵 채집을 했던 그런 흔적이 우리 몸 유전자에 좀 남아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인류
인류가 과연 현대 사회에 적응을 했느냐 네. 그런 얘기를 잠깐 우유를 통해서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유 우리- 굉장히 이제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들어와 있죠. MC님은 우유를 많이 마시시나요? 저는 사실 그 유당 불내증이라고 하나요? 네, 그게 네. 있는 건 아닌데 네, 네. 조금은 이제 먹고 나면은 항상 화장실을 조금 가야 되는 네, 네. 확률이 높아져서 네, 네. 잘 안 먹습니다. 네, 유당 불내증을 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렇게 그냥 증상 정도 증상 아닐까요?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인류가 포유류가 이렇게 우유를 마시는 능력 자체가 사실은 없어지는 게 정상인 형질입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드리면 네. 이런 유당을 분해할 수 없는 사람도 대략적으로 한 250cc 정도의 우유는 드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이상을 드시면은 속이 끓어오르고 장에서 발효가 되면서 유당 불내증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더부룩한 증상,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네네. 건데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 고양이들에 위한 우유가 따로 나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포유류의 측면에서는 이런 젖먹이들이 우유를 소화를 못하는 그런 형질들은 결국에는 두 번째 태어난 아기, 세 번째 태어난 아기가 앞에 태어난 아기들과 엄마의 젖과 경쟁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걸 엄마 젖을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형질로 발달이 되어 있던 형질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컨디션이 유당 불내증이고 네. 유당을 분해할 수 있는 그런 특정 능력은 변이형이라고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진화를 했다고 네. 볼 수 있나요, 그러면? 변이가 생겨서 네. 그런 것들을 능력을 취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음. 예, 그래서 유당 불내증의 지도인데요. 대략 인류가 농경 묘축을 시작을 하면서 유당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특정 변이를 통해서 요 터키 근처에 지금으로 터키 근처에 아나톨리아라는 지역에서 발생을 해서 주변으로 퍼져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형이 대략 농경 목축을 하면서 가축화돼 있는 그런 동물을 통해서 젖을 얻으면서 인류가 유당을 분해할 수 있는 그런 특정 능력을 취득을 할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 이런 능력들의 그런 유전자 변이형이 사실은 서양인들에 좀 많고요. 특정 지역에 변이가 좀 산발적으로 발생을 했지만은 서양인들이 유당을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더 크고 큰 비율이 더 많고 그런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까요? 뭐 이게 네. 저는 그 앞에 먼저 궁금한 게 뭔가 네, 인종의 차이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인종적인 차이도 있고 지역적인 차이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참 이게 뭔가 우리가 오늘 고지혈증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혹시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갑자기 이게 학습 모드로 네, 변화하면서 채팅에도 지금 궁금한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잠시 후에 조금 해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유당을 분해할 수 있는 것들이 네. 어떤 점들이 도움이 됐을까요? 이렇게. 뭔가 생활 네. 습관들, 환경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네. 이런 유당을 부대해서 젖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 여기 답이 적혀 있죠. 예, 엄마 젖을 통해서 신선한 수분 네. 그리고 영양분을 얻을 수 있었고 음. 칼로리뿐만 아니고 유당의 유단백이라고 하는 그 우유 속에 있는 단백질, 비타민, 칼슘 같은 걸 흡수할 수 있었고 골밀도가 어린 시절에 이런 걸 섭취를 할 수 네네네. 있으면 높아지고 골절 위험도 낮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음. 대략적으로 요거를 추산해 보면은 한 세대가 우유를 먹을 수 있으면은 생존 확률이 한 4에서 5% 정도 5% 올라갈 수 정도? 있다. 예. 이 정도는 사실은 우리 피부색을 결정하는 유전자 아니면 높은 지역에 살고 있는 인종들이 고산지대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네네. 경우 그리고 우리 말라리아라는 치명적인 질병에 대해서 음. 저항을 갖는 유전자 뭐 이런 유전자와 거의 동등한 진화적인 이득으로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그래서, 그 제주 네. 해녀들이 잠수하는 네네. 것도 예, 약간 예. 진화가 된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기사도 제가 봤었는데요. 그래서 이 정도의 이득은 진화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강력한 선택될 수 있는 그런 압력으로 작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당에 대한 이 지도를 좀 살펴보시면 유당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효소가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여기 유럽 쪽에 좀 많지만 네네. 중앙 유럽, 아시아에 가면은 유당을 제대로 분해할 수 있는 그런 환자의 비율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그러네요. 확인할 수 예. 있었고 요거를 뒤집으면 유당 불내증의 지도가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이게 병적인 상태는 아니고 정상적인 유전자, 변이가 갖지 않는 유전자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나 세상에 아직 많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많은데 우유를 다양한 형태로 먹게 되죠. 네, 발효를 맞아요. 시키고 요거트 치즈의 형태 아니면 우유에 포함되어 있는 중성지방을 따로 떼가지고 드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당을 흡수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극복을 하면서 우리가 문화적인 적응을 통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는 또 근데 굳이 이렇게 우유를 뭐 접하지 않아도 이게 김치라는 발효식품이 또 있어서 그렇죠. 예. 좋은 이제 발효식품이 있어서 또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뭐 영양분이 아주 풍족한 지금 같은 시대에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형질일 수 네. 있는데 아주 먼 옛날 엄마의 젖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는 그 시절에는 아주 큰 선택압으로 작용을 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렇게 수치로 예, 예. 딱 표현을 해주시니까 눈에 쏙쏙 들어오고 너무 좋네요. 네, 네. 그래서 우유에 대한 논의를 이렇게 드렸는데 이 논의를 정리를 하면 우리 유전자는 아직도 우유에 적응을 아직 안 했고요. 그리고 새로운 환경 이런 조건이 생기면 인구 집단의 유전자가 그것에 적응하는 그런 진화에는 적어도 10,000년은 안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3세대 한 세대를 30년 정도 보면은 첫 번째 아이를 낳을 네. 때까지 뭐 수백 세대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생물학적 변화는 항상 문화 환경적 변화보다 느리게 변화하기 마련이다. 이 부분은 되게 하고, 소름 돋네요. 예, 예. 이렇게 말씀을 확 드릴 수 있을 와닿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도움이 되는 형질이 아니고 뭐 중립적이다 생각하는 형질은 어떨까요? 중립이라 이건 또 무슨 말씀이시죠? MC님은 태양을 햇빛 딱 보면 재채기를 하십니까? 햇빛 보면은 재채기 안 하죠. 안 하시나요? 저는 재채기를 하거든요. 왜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뭐 햇빛 알러지 뭐 이런 건가요? 뭐 선스니즈라고 하는데요. 태양 뭐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할지 모르지만 예. 빛 재채기 반사 정도로 할 수 있는데 태양을 주변 보면. 주변 친구들을 보면 태양 보면 재채기 하는 친구 있습니다. 와, 저는 처음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의대 강의할 때도 물어보면은 꽤 있거든요. 네. 이게 있는 비율이 18에서 35% 정도 적지 않네요. 된다. 예, 유전되는 형태는 상염색체, 우성, 엄마 아빠 중에 한 명이 이런 형질을 갖고 있으면 네네. 자제분이 그걸 갖고 있을 확률이 꽤 높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본인의 책에서 네. 왜 태양은 재채기를 유발하는가라고 적어놔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오래됐고. 예. 왜 이런 게 생겼을까요? 저는 이게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네. 것처럼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설명하기로는 고대 어두운 그 지역의 밀집에서 살았을 때 네. 인류가 태양을 보고 한번 재채기를 해서 쌓여있던 병원균을 내보내면서 인류의 감염에 대한 생존에 도움이 됐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긴 한데요. 사실 이거 자체가 현대에 살면서 재채기를 하고 안 하고 우리 생존에 전혀 도움이 큰 되거나 문제는 나쁜 없죠. 영향이 예.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립적 형질도 자연 선택에 의해서 제거되지 않고 우리 유전자에 남아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생애 초기에는 네. 아주 큰 도움을 주고 그렇겠죠. 그리고 후기에는 나쁜 영향을 주는 그런 유전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제 점차적으로 그런 것이 사라져 가지 않을까요? 예. 불필요하니까. 예, 불필요하면 사라지면 좋겠다. 점점 그런 쪽으로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지만 네. 우리 자연 선택이라는 거는 생존의 초반에 생식을 할 수 있는 시기 정도까지의 생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손을 남기기 시작하는 그 시점까지가 굉장히 집중된 시기고 음. 자손을 이미 남겼다라고 하면은 그 남기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네. 하면은 그러한 나쁜 유전자 할지라도 생애 초기에 생존 또는 생식에 도움이 되면 남기려는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우리가 50대, 60대, 70대 자손을 다 남긴 이후에 나쁜 병을 얻더라도 그런 형질은 남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유식한 말로 네. 상반적 다면 발현이라고 하고요. 예. 노년기에 부정적 효과가 낳는 그런 유전자가 있더라도 생애 초기에 도움이 되는 그런 형질은 우리 몸에 남아있을 확률이 높고 그런 유전자가 세대가 지나가도 꽤 오랫동안 계속 지속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잠깐 제가 진화에 대해서 말씀드린 그런 점들을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네. 과거의 환경에서 오래도록 적용해 있는 우리 선조들의 유전자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진화적인 표준이 그거였고 그게 적응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주
환경이 문화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부적응을 유발을 하게 돼서 과거 환경에서 적응 지역이었던 그런 요소들이 현대 환경에서는 취약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병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모델이 여기 보이는 Ancestral Susceptibility 모델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시간이 많이 지나면 또 좋은 유전자가 또 변이가 나타나서 적응적 유전적 변이가 나타나겠지만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굉장한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환경들은 우리가 만든 니치 컨스트럭션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런 식단, 병원균도 없고 인공광 속에서 앉아서 지낼 수 있고 추위, 더위에 영향이 적고 의료 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 중독성인 물질이 있는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 적응이 우리 유전자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몇 가지 병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병들의 것들이 현대사회에 만연한 여러 가지 병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비만, 요즘 비만병이라고 부르죠. 맞아요. 비만병, 당뇨병,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 암, 그리고 제가 주로 보는 심혈관 질환의 여러 위험 요소들인 이런 것들을 이런 부조와 부적응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네.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병들을 이제 예방하고자 어떤 보험도 들고요. 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질환 중에 하나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채팅으로 네네. 질문을 꽤 네네. 남겨주셨어요. 네네. 저는 일단 이거를 먼저 좀 해소하고 싶어요. 네네. 이로미 님이 네네. 아까 교수님께서도 유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단 말이에요. 고지혈증 약을 예방적으로 먹는다는 말도 들어봤어요. 혹시 가족력으로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고지혈증이 있거나 또는 고지혈증이 아니지만 수치상으로 조금 높게 나오면 미리 약을 먹어도 되는지 이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사실 이런 컨셉이 원시적 예방이라고 하는데요. 네. 프라이모디얼 프리벤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리스크 팩터가 발현이 되기 전에 네. 예방을 한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갖고 있는 고지혈증이 정말 유전적 이상을 통해서 나타난 병적인 고지혈증이다 하면 네. 그 자제분들은 위험 요소들이 갖고 있으면은 예방하는 약을 조금 더 일찍 시작하는 게 도움이 되지만은 통상적으로 부모님이 이런 미스매치 때문에 환경적인 부조화 때문에 고지혈증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병이 없고 다른 위험 요소들이 많지 않는다면은 아주 젊은 시기에 생애 젊은 시기부터 이렇게 네. 예방적인 걸 할 필요는 없고요. 대신에 원시적인 예방, 위험 요소가 안 생기기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생활 습관 조절이라든지 이런 운동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면들이 있겠죠. 충분히 뭐 약 네. 이외에 뭐 다른 뭐 네, 요소들로 충분히 예방할 수도 있기 네, 때문에 네. 벌써부터 약을 찾는 것은 뭐 좀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라고 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고요. 이런 거는 혹시 좀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그 탈모 네네. 부모님이나 이렇게 많은 세대들이 탈모를 가지고 네, 이렇게 네. 해서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네. 그럼 그거를 예방하고자 좀 미리 탈모약을 먹는 거는 또 어떨까요? 사실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꽤 많은데요. 네. 예, 사실 예방하고자 먹는 사람이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네. 이미 숱이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진행이 좀 됐을 때가 많죠. 예. 그래서 뭐 그런 경우는 사실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제가 그런 형질을 물려받진 않아서. 아유, 저도 제가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아주 다행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눈이 펑펑 내렸으면이라는 분께서 남겨주셨는데 안녕하세요 교수님. 엄마가 고지혈증 당뇨가 있으시고요. 아 이분도 가족력이 있으실 수 있겠네요. 저는 20대인데 우울증 약도 먹고 있는데 우울증 약 복용 중에는 신체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는 편인데요. 요즘 들어 자꾸 피곤하고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데도 숨이 갑갑하고 숨 차는 듯한 신체 증상이 자주 나타나서 피 검사를 했는데 LDL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174인가 그렇다고 약을 처방받으러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수치가 재작년부터 좀 높아지긴 해서 먹다가 내려가면 좀 끊었다가 이렇게 반복을 했는데 뭔가 유독 요즘 들어 피곤하다 싶어 검사를 하면 수치가 높더라고요. 고지혈증 증상 중에 피곤하거나 숨이 차는 그런 증상이 있나요? 아니면은 무증상인가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네. 요거는 사실은 고지혈증뿐만 아니고 네. 혈압, 비만,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병적인 컨디션과 연계되지 전까지는 네. 대부분은 증상이 없습니다. 고지혈증은
증상이 없는 네네네. 그런 몸 안의 혈액에 대한 컨디션이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오비 일학이라고 예. 아마 그런 시기에 아마 다른 생활 습관이나 그런 것들이 안 좋아서 콜레스테롤이 높아졌을 수 있고 뭐 그때마다 가서 병원에 네. 혈액 검사를 했고 그 시기는 사실 하필이면 약을 끊었던 시기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맞물렸을 겁니다. 아마 고지혈증이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환경, 습관, 네네네. 식습관이라든지 그런 요소들이 그런 피로감을 더 유발을 하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질문이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저희가 네네. 이제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다음 네네. 순서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예. 혹시 오늘 이렇게 올라온 질문들은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네. 이렇게 다 답변을 좀 달아주실 수도 있나요? 시간이 제가 좀 걸리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나면 좀 여러 가지 질문을 검토하고 좋은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또 준비해온 시간이 조금 더 남았기 네네. 때문에 요거를 더 진행을 하고 네. 시간이 남으면 그때 네네. 한 번 더 소화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 뒤에 부분들을 꼭 설명해드리고 싶었던 부분이라서 시간에 쫓기더라도 빨리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마 네. 지금 보내주신 질문 중에 한 절반 이상은 네. 교수님이 이제 수업을 해주시면은 거기서 해소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네. 수업 다음 시간도 지금 집중해서 네.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지혈증은 사실은 왜 이렇게 관심이 많나 보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컨디션이기 때문입니다. 서구화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서 7명 중에 1명, 우리나라는 총 콜레스테롤 기준으로 정의했을 때 20%. 아까 질문을 해주셨지만 고지혈증이 증상이 생기는 단계가 되면 이런 식으로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힌다고 터지거나 표현하죠. 예. 막히거나 하는 식으로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자체가 증상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료실에서 고지혈증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 환자분들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기름진 거 하나도 안 드셨는데 고지혈증이 생겼어요. 네네네네. 예, 고지혈증이 있어서 또는 동맥경화 건강검진 많이 하시니까 동맥경화증이 있어서 약 먹으라고 했어요. 먹어야 하나요? 낮추려면 어떻게 하나요? 약 안 들면은 관리할 수 맞아요. 없나요? 오, 지금 올라오는 예. 질문들이랑 대부분 비슷하네요.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좋나요? 네네. 모든 궁금증들이 이런 거고 땡땡땡 보조식품 먹는 거 도움이 아, 되나요? 네네네. 제가 이런 질문들에 사실은 아주 명쾌한 정답은 없지만 제가 뒤쪽에 얘기 드리는 부분을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이런 거에 대한 어렴풋한 그런 답변을 추측적인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것들을 있겠네요. 컨셉을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포유류에서 에너지 가치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태운다고 해서 영양학적인 가치가 없어요. 네. 이거는 우리 몸 안에서 세포막을 구성하고 담즙, 소화를 돕는 담즙, 스테로이드 호르몬, 지용성 비타민의 성분이 됩니다. 네. 대신에 우리 중성지방이라는 거는 우리 몸의 지질 중에 제일 풍부한 성분이고 음식에서 오는 지질 중에 가장 풍부한 성분이고 몸에 저장돼 있는 것들 중에도 다 중성지방 형태로 저장을 하죠. 네. 에너지 원소의 가치가 아주 뛰어나서 우리 몸이 탄수화물, 중성지방 대신 탄수화물로 만약에 에너지를 저장하게 되면 우리 몸이 지금보다 한 2배 내지 2.5배 컸어야 된다라는 그런 추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원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콜레스테롤이 높은 이런 컨디션이 왜 이렇게 만연하게 됐나 그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이 정말 진화적인 충분히 콜레스테롤을 높게 하기 위한 진화적 적응인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모든 세포는 자체적으로 자기 세포막을 유지하기 위한 콜레스테롤을 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합성에 대한 에너지가 많이 들고 산소가 많이 드는 과정이라서 간이라는 좋은 공장이 있으면 거기에서 오는 콜레스테롤에 약간 얻어쓰는 그런 조직이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다 합성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몸에서 세포가 가장 많다, 밀집되어 있다라고 하는 뇌도 자체 콜레스테롤이 25% 우리 몸에 뇌에 있는데 뇌는 혈내 장벽이라고 뇌혈관 장벽이라는 그런 혈관적인 장벽이 있어요. 네. 그래서 다른 조직에서 간에서 만들어주는 콜레스테롤을 받아 쓰지 않고 전적으로 뇌세포가 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태아 초기에 이런 시기 아주 이런 내장벽이 형성되지 않는 초기 시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전적으로 자체 생산 가능하다는 거죠. 일부 조직, 간이나 부신 생식샘들은 혈액으로 통해서 오는 지질 단백질에서 콜레스테롤을 추가로 받습니다.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세포에서 잘
만들고 있고 일부 조직만 받아 쓰는데 높은 콜레스테롤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약간 들잖아요. 네, 그렇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생아의 콜레스테롤 수준을 냈던 연구가 있는데 LDL 콜레스테롤 66인데 정상 신생아로 이렇게 나오고 네. 이렇게 발달을 하죠. 사춘기 우리 아주 성장이 빠르고 성적인 성숙도 있는 그런 시기 네. 옛날 같았으면 아기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사춘기 그렇죠. 시기에 LDL 콜레스테롤 레벨이 90 남짓입니다. 올라가는 거네요. 나이가 예, 들수록. 예. 그리고 성인에서 요즘에는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는 많은 약들이 나와 있는데 주사제도 좋은 게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약을 맞으면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낮아지는데요. LDL 콜레스테롤 기준으로 40 미만으로 떨어졌던 그런 사람들이 심혈관 사건 위험은 적은데 다른 부작용은 별로 없었다라는 네네. 그런 분석 결과가 가장 최근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콜레스테롤이 왜 이렇게 세상에 만연하게 높아야 되는가? 굉장히 의문이 들잖아요. 그렇죠. 높은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수준은 사실 성인이 된 이후의 개체 생존에는 필수적이지 않다. 제가 높은이라고 해서 줄을 꺼놓은 거는 콜레스테롤이 필수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은 많은 공격을 받기 때문에 아주 높은 콜레스테롤의 수치는 꼭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뭐든 과유불급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우리 몸의 대사가 어떻게 되는지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 탄수화물을 드시면 장에서 흡수가 돼서 네. 우리 몸에서 세포에서 필요한 만큼 쓰고 근육에서 필요한 만큼 쓰고 지방 세포에서 저장도 합니다. 네. 그리고 간이나 근육에 글리코겐이라는 쓸 수 있는 형태로 대략 500g 정도 저장 한계가 있지만은 탄수화물을 변화를 시켜서 우리 몸에 저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 한도가 네. 넘는 경우가 간으로 가가지고 지방산이 되고 중성지방이 되어서 VLDL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VLDL이라는 형태로 혈액에 방출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몸에서 다시 지방을 이용하고 남는 거는 또 저장을 하게 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과당 요즘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맞죠. 요즘 과당. 예. 콘 시럽이라고도 하고 뭐 액상과당, 네. 액상과당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음식 뒤에 적혀 있는 게 많은데 요거는 포도당하고 다르게 간에서 독점적으로 대사가 되고 인슐린 자극 없이 간에서 지방상 중성지방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지방간 VLDL이라는 요 입자를 굉장히 많이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로 대사가 되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포장되어 있는 지방 입자인 킬로미크론이라는 형태로 흡수가 돼서 임파선을 통해서 혈액으로 흡수가 된 다음에 전신 순환을 돌면서 지방, 근육, 지방 세포에서 쓰고 근육 세포에서 쓰고 남는 거는 잔여물 형태로 간으로 들어오는데 간으로 들어오면은 일부는 또 간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간에서 굉장히 에너지가 과잉한 상태, 인슐린 저항성 지방간이 이미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면은 또 VLDL이라는 이런 형태로 패키징돼서 혈액으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간에 있던 지방이 킬로미크론 형태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일시적으로 우리 몸에서 포화지방의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합성은 약간은 낮아지거든요. 네, 결국에는 과잉을 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배출이 되게 되고 일시적으로 우리가 간에 이런 포화지방이 들어가면은 말초에 돌고 있던 LDL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재흡수하는 게 지연이 되게 돼서 LDL 콜레스테롤도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떨까요? 앞서서 이제 탄수화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요즘 뭐 다이어트 하시면서 저탄고지 이렇게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몸에 필요한 어느 정도의 탄수화물이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좀 차단을 하는 거죠. 인위적으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단을 하면은 오히려 몸에 안 좋은 영향들이 생기게 되는 건가요? 저탄고지가 사실은 체중 감량 측면 그리고 뭐 인슐린 저항성이나 당의 개선 측면에서 굉장히 좀 좋은 식단 중에 순위권에 있는 그런 식단이거든요. 식단이고 결국 저탄고지의 상황에서 결국엔 중요한 거는 총 열량이나 다른 것들을 안 먹는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탄고지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장기가 있습니다. 우리 그렇죠. 몸 안에 살펴보면은 몸 안에 있는 적혈구 같은 경우에는 순수 탄수화물 그 포도당만 사용을 하고 네. 있고요. 그리고 뇌세포 같은 경우에는 저탄고지의 상황에서는 케톤으로 형태로 이렇게 에너지를 받았습니다. 뭐 그런 특정 사항이 있지만은 그것도 뭐 특정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식습관이라고 할 수 있고 지속 가능성이 있다면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균형 잡힌 식단은 아니라서 오랫동안 지속한다고 하면은 지속하기에는 약간 문제가 어렵고 생길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잠깐 치팅 데이 같은 게 생길 수 있는 네. 그런 요소가 있겠죠. 그렇군요. 예. 다음으로 단백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 중요하죠. 단백질은 아주 중요하고 귀중하다 생각하는데 단백질을 먹으면은 근육이나 우리 몸에 필요한 재생하기 위한 그런 조직이나 호르몬, 뭐 효소를 만들기 위한 그런 요소로 가서 사용할 만큼 우리 몸을 만드는 데 사용을 하고 그런 분량을 초과하는 단백질을 섭취를 하게 되면 간으로 가서 우리 아미노기를 빼서 요거는 소변으로 배출을 하기 위한 경로를 돌고요. 그리고 남는 나머지 탄소 골격들이 간에 남아서 아미노산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거는 당을 형성하고 어떤 거는 지방을 형성하고 하는 식으로 결국 이용이 되고 결국 남는 부분은 VLDL 형태로 혈액으로 나갑니다. 이론적으로 VLDL 만드는 경로가 가능을 하고 실제로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만은 이렇게 아미노기를 빼고 배설을 하고 뭐 이렇게 만드는 과정들이 굉장히 에너지 손실이 큰 과정이라고 하고 앞에 말씀드린 과당, 탄수화물, 지방들에 비해서 이런 비율이 굉장히 낮은 영양소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과잉하고 단백질을 많이 너무 드시고 고단백을 했을 때. 이미 저항성을 갖고 있고 인슐린 저항성, 간에 에너지가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패스웨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인성 단백질 제가 VLDL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사실 요거를 이해하시면은 굉장히 좋겠습니다. 제가 찬찬히 좀 설명해 보면 VLDL은 우리 간에서 생성해내는 지방 덩어리 패키지 입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간에서 생성해내는 이런 간이 물류회사, 생산회사이자 물류회사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간에서 생성됐다, 메이드 인 간이라고 칭하고 있는 아포비 100이라는 이런 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패키지 안에 아포비 100이라는 이런 딱지를 붙이고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단백질을 붙이고 있는데 이런 입자가 말초에 필요한 근육이나 심장, 지방 조직, 온몸의 세포들에 가면서 필요한 지방을 전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는 입자가 요 아포C3인데 요 입자가 있으면은 말초 조직과 반응을 해서 지방산 일부를 뱉어내고 더 작은 요 지방을 뱉어낸 이런 중간적인 크기의 입자에 IDL로 변합니다. IDL로 변한 단계에 이 입자의 운명은 결국 IDL에는 요 아포E라는 이런 그 아포 단백질이 붙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너가 간으로 돌아온다면 내가 간에서 너를 잘 받아줄게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용력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래서 물류센터에 뭐 빠른 반품을 받아주는 그런 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런 입자가 있는 것들이 원래 우리 지방을 전달하는 역할을 다 했으니까 흡수가 돼서 간에서 이제 분해가 되고 새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런 게 반복이 되겠죠. 약간 콤팡 네, 같네요. 그렇죠. 빠른, 상호명을 빠른 반납. 그렇죠. 로켓 그런데 배송. 일단 간에서 돌아가면 근데 간에 너무 차들이 많이 모여 있을 수도 있고 반품 받을 상품을 넣을 공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간에서 여기 포함되어 있는 지방의 일부만 이제 떼어서 가져가고 남은 콜레스테롤만 똥똥 묻혀서 LDL이라는 입자를 만들게 됩니다. 요 단계에서 반품을 받아주던 아포E라는 것을 제거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LDL 단계가 되면 이게 우리 몸에서 둥둥 떠다니는 반감기가 2에서 3일 정도 됩니다. 반으로 줄어드는 시기가 확 늘어나게 돼서 우리 몸에 굉장히 오래 잔여하면서 콜레스테롤만을 전달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우리 포유류에서 여러 소동물도 있고 영장류도 있고 뭐 그런데 우리 사피엔스만이 LDL이 굉장히 높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우리 설치류, 쥐나 레트, 토끼 같은 생명체는 LDL을 이렇게 높게 유지를 하지 않거든요. HDL로 이렇게 그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그런 생명체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흔히 알고 있는 이 HDL이
우리 인간에서는 CETP라는 중개하는 효소를 통해서 요 아까 말씀하는 이 쿠팡 같은 시스템을 네네. 갖는 이 입자들과 HDL이 갖는 콜레스테롤을 조금 교환하게 해줍니다. 아. 그래서 HDL은 너네가 많은 트럭을 가지고 있고 큰 물류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콜레스테롤이 너가 가지고 있는 오래 잔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운반 능력이 있으니까 콜레스테롤을 조금 더 운반해줘라고 해서 콜레스테롤을 LDL로 떠넘겨서 네. 우리 사피엔스는 LDL에 있는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 HDL보다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런 형제들이 과거에는 어떤 도움이 좀 될 수 있었냐 생각을 해보면은 아주 뭐 급한 손상이 있어서 말초에서 뭐 회복을 하는 게 도움이 필요할 때 거기서 조직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네. 둥둥 떠다니고 있는 뭔가가 있으면 거기서 꺼내서 회복을 하고 수복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LDL의 방광기가 이틀, 3일 정도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스타틴과 같은 약제를 먹으면은 간에서 수거력이 올라가서 이런 방광기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좋은 생활 습관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LDL의 방광기가 약간은 떨어지기도 합니다. 거꾸로 나쁜 생활 습관을 하면 요 방광기가 2배, 3배 지나는 시기에서 우리 콜레스테롤 레벨이 많이 올라간다는 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인성 단백질의 경로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우리 인류는 중성지방을 실어 나르는 운반체로서 VLDL을 이용을 하고 있고 LDL은 그 플러스 알파의 역할을 위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너무 VLDL을 많이 만드는 그런 환경에서 필요하지도 않는데 이 패스웨이를 통해서 LDL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나쁜 동맥경화 작용을 하고 그래서 LDL을 부산물로서 이해를 하고 VLDL을 가운데 놓고 이해를 하게 된다면 사실 우리가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해지는 부분이 조금은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밀도 단백질 흔히 다 이게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인식을 하고 계신데 모든 저밀도 단백질이 저밀도 지단백 LDL이 나쁜 건 아니고요. LDL 중에서 산화가 된 LDL 그리고 너무 많은 지방을 포함하고 있다가 지방까지 뱉어내면서 패키지가 너무 작아진 작고 조밀한 LDL 그리고 음전화가 큰 LDL 같은 경우가 나쁜 역할을 좀 하고 아포A, LTP 리트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LDL의 약간 친척벌인데 얘도 나쁜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변형되어 있는 폼들이 나쁜 역할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혈관벽에 능력을 떨어뜨리고 혈관벽으로 침투해서 동맥경화를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형된 LDL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 과도한 LDL도 사실은 노말 폼이 있지만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산소 환경에서 살고 있고 미세먼지, 흡연, 고혈압, 뭐 당뇨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같이 가지고 있고 그렇죠. 다치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우리 몸 안에서 끊임없는 손상과 재생을 갖고 있는 그런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 LDL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은 변형된 LDL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확률도 굉장히 높게 되죠. 그래서 과도한 LDL 또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약간 적응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남은 시간에 이제 다른 인구 집단에서 진짜 LDL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 미국 집단의 평균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20 정도였는데 원시적인 수렵 채집을 하고 있는 그런 인구 집단에서 보면 LDL 콜레스테롤이 70 남짓, 높게도 90 남짓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집단의 생활 습관이 좀 다른 거 아니면 유전적인 특징이 다른 건가 상황을 우리가 들은 진화론을 들으면은 사실 다른 습관이 달라서 이런 결과가 나왔겠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치만 인디안이라고 남미에 살고 있는 이런 원주민 부족이고 이런 집에서 살고 있고 풀뿌리 야채 채소들을 이렇게 풀뿌리에 있는 덩이 식물들을 먹고 있고 생선을 이렇게 사냥하는 모습 이렇게 동물을 사냥해서 먹고 있는 그런 인구 집단입니다. 인구 집단에서 요새 건강검진하면서 관상동맥 석회화 수치 많이 재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명한 메사 스터디라는 게 있는데 이 환자 여러 가지 인구 집단의 동맥경화도를 봤던 그런 연구인데 이 인구 집단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석회 점수 0으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비율이 메사의 우리 평균적인 인구 집단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런 인구 집단이 혈관적으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인디언 부족들을 데려가 봐서 NEGM이라는 아주 큰 아주 유명한 학술지에 나온 연구인데
서구의 풍족한 식단을 실제로 시켜봤어요. 이렇게 체험을 해보는 거네요. 네. 너네가 정말 먹어도 고지혈증이 안 생길까? 먹여봤더니 LDL 콜레스테롤 이렇게 오르고 중성지방이 오릅니다. 이들도 우리가 아까 LDL 반감기가 2, 3반감기라고 했죠. 보시면은 그 반감기가 3배 내지 4배 정도 지나는 1, 2주 정도 이런 풍족한 식단을 했더니 왕창 올라갑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도 결국엔 유전적으로 다른 요소가 없다. 환경적인 요소, 식습관적인 요소 중요하다라는 이거 거. 엄청 중요하군요. 그래서 이런 컨셉을 가지시면 되는데 결국 VLDL이라는 것을 결국에는 지방을 중심에 놓고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그런 형질들이 네. 현대 인구 집단에서는 LDL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진화적인 브릿지를 만들고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신체 활동이 많았고 많이 먹는 시기가 있으면 굶는 시기도 있었고 먹는 식물들도 탄수화물 쪽에 굉장히 작은 음식들, 글리세믹 인덱스 혈당을 적게 올리는 그런 탄수화물을 먹었고 사냥을 해서 먹었더라도 우리 산업적으로 목축을 통해서 만든 그런 고기에 비해서 지방질도 적었던 그런 환경이고 각 인류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 인류가 체지방도 많지 않았을 거고 평상시에 LDL 콜레스테롤이 높지 않았을 거고 갖고 있는 혈압, 당뇨병, 비만, 뭐 다른 흡연 같은 위험 인자가 없거나 적었을 거고 수명이 길지 않았을 겁니다. 40에서 50세 정도로 돼 있는데 그에 모두 반대되는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인간에서 L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그런 환경이 병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습관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우리 가이드라인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탄단지 비율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주식은 통곡물 작고 채소 충분히 먹고 생선 요 정도 주스 대신 생과일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먹는 거가 정말 많은 걸 먹고 있는데 다 계산하고 먹기 너무 힘들잖아요. 예. 현실적으로 저도 아니기 때문에. 저의 기초 대사율이 어느 정도고 그거를 활동량에 따라서 보정을 해서 에너지 섭취를 해야 되는데 잘 모르잖아요. 사람마다 또 다 다르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팔레오 다이어트라는 것이 이렇게 이런 식단이 옛날에 유명한 적이 있습니다. 구석기인들이 먹었던 대로 하면 우리가 적응해 있는 유전자에 해당하는 음식을 먹을 거고 그런 것들이 결국 좋은 결과를 유발할 거다라는 이런 다이어트가 있는데 보시면은 이 야채류, 과일류, 달걀, 단백질, 그리고 너트, 호두 이런 견과류들 야생의 고기들이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선들 이런 것들인데 여기 보시면 절대로 구석기인들이 안 먹었을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액상과당 들어가 있는 콜라. 제가 좋아하는 이런 거, 제가 좋아하는 간짜장과 탕수육들, 도너츠, 못 참죠. 도너츠. 설탕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설탕도 근데 오래되지 않았을까요? 설탕은 사탕수수로 재배했을 시기에는 굉장히 귀한 그런 음식이었는데 산업농경이 발달하고부터 한 200몇 년 전부터 설탕을 그래도 조금 더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먹을 수 있었고 그거를 액상과당으로 만들어서 먹기 시작한 거예요. 액상과당의 소스는 옥수수입니다. 옥수수가 산업농경을 하고 과도한 정부 지원금을 받고 옥수수에 있는 그런 탄수화물을 포도당의 일부를 과당의 폼으로 바꿀 수 있는 효소가 발견돼 있는 그 시기 대략 50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게 만들었더니 정말 매력적인 단맛이 나고 요리를 하는데 액상으로 음료에 넣기도 좋고 이런 요소가 있어서 액상과당은 더더욱 잘 못 먹었을 거고요. 그리고 빵에 만드는데 많은 반죽들에 버터, 설탕들도 들어가고 많은 자극적인 요소가 들어가고 버터 자체도 이런 것들이 목축 이후에 먹기 시작했을 거니까 오래되지 않은 식품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이 다 돼가서 식사요법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공고 안에 사실 에너지를 뭐를 몇 프로 이내로 드시고 뭐를 몇 프로 이내로 드시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근거가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컨셉은 피할 음식들을 아시는 게 중요한데 뭘 먹지 말아야 되는지 결국에는 우리가 옛날에 적응하지 못했던 그런 식품들은 초가공식품 그리고 정제 탄수화물, 과당, 포화지방이 많은 그런 컨디션 플러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과한 그런 컨디션
옛날 사람들이 온갖 걸 먹었을 거잖아요. 닥치는 대로 그렇죠. 먹었을 거지만 과하게 먹는 시기가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매력적인 음식을 과하게 드시는 거, 그리고 한 종류의 음식을 드시긴 하지만 사이사이에 다른 음식들이 또 매력적인 음식을 드실 수 있잖아요. 그런 요소들이 결국에는 현대 사회에서는 고지혈증을 유발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요약하면 우리 몸에 있는 부조와 부정을 이해를 하시고 우리 몸을 이렇게 중성지방을 잘 활용하기 위한 패스웨이로서 LDL이 만들어지는 그런 부산물의 경로, 그런 부산물로서 만들어지는 그런 경로를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가다듬어서 진화를 해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콜레스테롤은 만들어질 수 있고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 그게 동맥경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말씀드렸고, 진화적인 관점에서는 정말 허탈할 수 있겠지만 과잉이 문제입니다. 과잉. 그리고 어떤 것을 드시더라도 지방뿐만 아니고 탄수화물, 과당, 사실 나쁜 순서는 과당, 탄수화물, 지방이긴 한데요. 이런 것들을 드시면 결국 VLDL 경로를 자극하고 부산물로서 LDL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단백질도 다른 것과 같이 보통은 섭취를 하기 때문에 과하면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북이 얘기를 잠깐 드리면 거북이가 사실 요즘 멸종위기종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멸종위기종이 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빛을 받으면은 보통 그쪽으로 향해서 바다로 가야 되는데, 바다 위에 떠 있는 달빛, 햇빛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인류가 만들어 놓은 이 인공광에 접하면서 갈 곳을 잊고 도심이 더 밝군요. 네, 이상한 곳으로 가서 잡혀 먹고 굶어 죽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우리 몸도 마찬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태어나 보니 지금 같은 편한 환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빛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시청자분 스스로 어떤 특정의 몫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강의를 준비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와, 일단은 뭐 앞에 진화론부터 해서 이렇게 쭉 강의를 이어서 해주셨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듣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앞서도 말씀해 주셨고, 최근에 그 가수 박진영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거를 먹어야 젊어지고 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안 좋은 걸 안 먹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스포츠 스타도 내 몸은 이미 뭐 람보르기니인데 거기다가 고급 유를 넣겠느냐, 아니면은 네가 뭐 기름을 만들어 가지고 가짜 유를 넣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걸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은 이미 람보르기니라는 아주 좋은 성능의 차인데, 거기다가 이제 어떤 류를 어떤 것들을 이제 먹고 여러분들께서 주입을 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선택의 몫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아마 지금 질문의 대부분들은 우리 오늘 강의를 한번 다시 들어보면은 해소되는 것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그럼 하나 교수님께서 좀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런 질문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신난다 분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50대 여자분이시고 고지혈증 약을 중단하고 혹시 콜레스타 영양제로 보조를 해도 될까? 이런 질문들을 해주실 것 같거든요. 네네. 사실은 아까 영양제 질문 많이 주시긴 할 것 같아서 진료실에서도 정말 많이 묻는 요소이고, 네,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서 보셨듯이 고지혈증 약을 다른 위험 요소가 없고 정말 적극적으로 스스로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고쳐서 하실 생각이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식습관과 활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피해야 할 음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 환경에서. 근데 고지혈증에 사실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건강 보조식품은 사실 원칙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다 보조식품에 머물러 있는 것들은 그게 약으로서 효용이 증명이 되지 않았고 근거 수준이 명확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병적인 사항이 있고 꼭 필요한 상황에서 이런 건강 보조식품에는 의존을 안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환자들 중 제가 주로 보는 것 같이 병이 이미 발병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증명된 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아니고 고지혈증이 있으나 병이 발병되지 않았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전달드린 이런 컨셉들을 조금 시도해 볼 만한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마 사람들의 신체 어떤 건강
건강마다 또 다를 거고 어떤 사람들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궁금증이나 질문들이 있다면 어디로 방문을 해야 된다고요? 울산대학교 병원 심장내과가 네. 모시면 오실 수 있으면 제가 성심성의껏 이렇게 봐드릴 거고 그렇죠. 만약에 멋이다고 하면 주변에 이제 여러 또 좋은 선생님들이 기관들, 많으실 네. 거니까 이 건강검진을 하고 이상 수치가 있으면은 그게 생활습관 조절에도 불구하고 오래도록 계속이 되면은 주변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께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이 댓글 중에서 다음 주에도 나와주세요. 뭐 출연을 또 해주세요. 이렇게 댓글들이 올라와서 혹시 다음에도 나오시는지. 제가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예, 체력 회복을 조금 해보고 아, 진짜군요. 예. 제가 해보고 연말 연시 편안하게 한번 잘 보내보시고 다음에 고민 한번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에도 건강한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